체제가 엄청나게 변화하는데 그 양반 사회에 대한 양반들이 이제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납속책이라고 해서 국가가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돈 받고 신분을 팔기 시작합니다. 납속책. 그러니까 아까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번 상인들이 양반 신분을 국가에 내고 이제 사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납속이 뭐예요? 납속책.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속하는, 자기가 속한 신분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납속책. 국가를 위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양반은 맹양, 상민은 맹양하는 식으로 노비도 돈을 벌면 이제 신분을 돈 주고 사게 되고 공명첩이라고 하는 건 요즘식으로 하면 훈장입니다. 국가가 이제 공을 인정해서 이제 훈장 같은 걸 주면 신분이 상승이 되기도 하고 특히 이제 그 일반 상민들이 경제적으로 이제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요즘 우리 부모들 똑같다는 말씀으로 내 자식만큼은 교육을 시켜서 출세시키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교육 서당이 전국에 이제 수천 개가 만들어집니다. 서당 교육이 확대가 돼서 그 옛날에는 뭐 글자 아는 사람이 극소수였는데 이제는 서당에 가서 글자를 배워서 학문을 연구하게 되고 학문을 연구하게 되면 과거시험을 쳐서 과거에 극지하고 신분이 양반이 되고 원칙적으로 과거시험은 평민 이상이면 볼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시험에 대한 응시 기회가 아주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이제 양반 숫자가 급속히 증가합니다. 양반이 되면 제일 좋은 점이 세금을 안 냅니다. 군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여튼 수당받고 가리지 않고 양반이 되어서 양반 되려고 노력하니까 양반 숫자가 늘면 그만큼 국가 수입은 감소하게 되고 국가 수입이 줄면 일반 평민이 부담하는 세금의 양은 점점 이제 늘어나게 되고 결국 요즘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빈부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머리를 좀 쓰고 유능하게 활동한 사람은 이제 부를 축적을 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임노동자가 돼서 이제 근근히 생활하는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서 사회가 점점 이제 혼란하고 어지러워지는 거, 안 좋아지는 거죠. 빈부의 격차가 생길수록. 공산주의 사회가 좋은 게 다 평등해서 좋다고 하는데 조선시대 후기 사회가 되면 차츰차츰 신분은 없어졌지만 이제는 이제 경제력 가진 빈부의 격차가 생기게 돼서 그 사회가 점점 혼란해지고 또 하나가 서자. 조선시대 서자는 과거 시험 칠 자격을 주지를 않아서 엄청나게 차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이 서얼들도 이제 과거에 의시하기도 하고 특별한 재능이 가진 서얼들을 국가가 등용을 해서 이제 그들을 인정하게 되고 특히 정조임금은 엄청나게 많은 서얼들을 등장을 시켜서 이제 규장각에서 공부를 시켜서 우리나라 학문 발달에 큰 공헌을 해서 정조임금 때 활약한 서얼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서군이 유득공이 하는 사람들. 상대적으로 그 양반 숫자가 늘어나고 그 사회활동이 점점 변화할수록 여성의 지위는 하락합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가 돼서 그 16세기만 하더라도 그 여자도 재산을 상속할 권한이 있어서 그 지분도 있었고 했는데 뇌란 이후가 되면 완전히 여성의 지위는 하락이 돼서 여자는 완전히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게 되고 남성 중심의 사회가 돼서 여성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그 불만의 요소가 생기기도 했다고 하고 나중에 이따 언급을 약간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사회가 혼란하고 어지럽고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면 사람들은 뭔가에 의지하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 때 유행했던 불교 사상은 조금 국가가 탄압하기도 했고 불교는 좀 약간 거리감이 있어서 이 당시 그 청나라로 들어온 천주교 서학이라고 들어옵니다. 천주교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천주교는 종교가 아니라 학문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서학. 그래서 특히 서학이 추구했던 게 천주교가 추구했던 게 평등사상. 특히 여자들 사이에서 천주교를 이제 굉장히 믿을 수밖에 없는 서학, 천주교가 수용이 되고 크게 확대가 돼서 국가에서는 이걸 탄압을 하고 그 암암리에 그 국가에서 이걸 인정하지 않지만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는 서학이 서서히 크게 이제 확대가 돼서 안상의 차이도 없고 차별도 없고 또 하나 여자들 해방시켰던 게 제수 안 모시고 제수 안 모시고 하니까 여자들 사이에서 천주교가 크게 확대가 됐는데 국가에서 알면서도 이거를 그냥 그 무시를 했었습니다. 천주교를. 그런데 차츰차츰 이게 확대가 되고 그 양반들 사회 특히 남인들이 천주교가 이제 그 많아지면서 제사를 무시하고 평등 사회라고 하는 거는 당시 조선 사회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국가가 이제 탄압을 하게 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주교 이후로 이제 박해를 받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이 가장 많이 죽였습니다. 병인 박해 때. 프랑스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그냥 8,000명이었어요. 이게 그래프인데요. 불을 잠깐 끄겠습니다. 1690년하고 1858년 이 양반 인구 분포입니다. 양반이 1690년에는 9%. 그런데 1858년에 전체 인구의 70%가 양반이 됩니다. 다 양반입니다. 10명 중에 7명이 양반이니까 양반의 종류가 또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양반, 뭐 가짜 양반, 엉터리 양반 해가지고 원래 양반하면 그 궁궐에 그 왕이 가운데 앉아 계시면 그 동쪽, 동반과 서쪽, 서반이 양반입니다. 동반은 학자, 문반이고 서반은 무반이고 해서 문반, 무반, 동반, 서반에서 양반이라서 원래 관리를 양반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그래서 아주 양반의 권한도 아주 막강했었고 숫자도 뭐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는데 양반들이 정권을 차지하고 권력을 장악하고 제일 중요한 게 세금 내지 않고 하니까 차츰차츰 양반이 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외란 이후가 되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양반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서 거의 70%가 양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세기가 되면요 거의 뭐 다 양반인데 양반의 종류가 아주 다양해집니다. 진짜 문반, 무반 양반도 있고 양반하다가 고향에 돌아간 향반이라고 해서 지방에서 새를 키우는 사람도 있고 잔반이라고 해서 양반도 아니고 삐뚤하게 양반도 있고 그래서 양반의 종류가 아주 다양해집니다. 그 양반이 왜 세금을 안 냈을까? 특권이죠, 자기네들, 그 관리들이. 그리고 이제 노비 숫자를 보시면 노비가 17세기에는 38%였다가 거의 19세기 말이 되면 2%로 줍니다. 거의 노비는 없어지게 되는 게 평등한 사회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8%의 상민이 국가에 부담하는 세금을 조세 부담을 해야 되니까 저 상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세금의 부담이 컸나 하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 말이 되면 세금에 시달리다 못한 농민들이 결국 이제 밀란, 반란을 일어나게 됩니다. 홍경내날 시작으로 해서 조선시대 후기에 전국 각지에서 농민들의 반란이 전개가 되고 아까 말씀하신 그 농민 반란이 결국 일본 침략과 결부가 되면 통합 농민운동으로 전개가 돼서 그 사회가 혼란하게 됩니다. 홍경내난이 저때가요? 1811년입니다. 1870년? 11년. 1811년. 11년. 네. 반란의 최초의 반란입니다. 그러니까 홍경대는 먹고 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과거 관리가 되려고 했는데 자기 신분 때문에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으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초창기의 반란이. 나중에는 이제 농민들이 가담을 하게 돼서 주로 삼남지방, 아랫지방에서 농민들의 반란이 크게 나옵니다. 다 양반이시죠? 여기 우리나라. 다 양반이죠. 그리고 이제 정치면 이따 나중에 말씀 경제, 사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화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의 바탕은 경제적입니다. 돈이 있어야 문화를 즐기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향유할 수가 있는데 특히 조선시대 후기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경제력이 크게 활성화되고 이제 그 부를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문화에 대한 소유, 문화에 대한 그 향유를 즐기게 돼서 말씀드린 대로 상공업이 발달하고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고 특히 서당에 가서 많은 이제 교육을 받게 되면 문화에 대한 그 욕구가 생기게 되고 결국 이 문화에 대한 욕구는 이 당시에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전개되는 게 양반의 위선 비판하고 사회를 부정하고 이제 국가를 비난하고 풍자하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연암 박지원의 소설에 등장하는 이 시대의 사회상입니다. 허생전. 허생이라는 사람이 양반인데 처갓집 가서 돈 빌려가지고 상업합니다. 그것도 독점 판매. 서울에 있는 과일을 몽땅 다 사서 안 팝니다. 그러면 제사를 모셔야 되는 사람들이 과일을 필요하니까 과일값이 점점 올라가게 되고 과일이 비싸졌을 때 갖다 팔아서 아주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양반이 상업활동을 해야 상업이 발전한다. 허생전이고 양반전. 양반이라고 괜히 폼 잡고 앉아서 일도 안 하고 그냥 책이나 보고 유유자적하게 한량을 할 게 아니라 양반도 상업에 뛰어들어서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 양반전. 호질, 허생전의 그 연암 박전의 소설에 보면 이 시대의 사회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양반 사회를 비난하고 일반 그
양반들도 상업활동에 가담해서 국가를 발전시키자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의 박지원 소설이 등장합니다. 열알기가 가장 대표적인 소설이기도 하고요. 박지원은 실학자입니다. 실학사상과 함께 등장을 했고요. 또 하나가 서당에 가서 아무리 글을 읽고 아무리 글을 배워도 한글은 어려운데 우리나라 그 세종대왕의 한글은 아주 보편적으로 쉽게 전파가 되니까 누구든지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한글 소설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은 홍길동전입니다. 허균이 썼다고 전하는 홍길동전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평등사상입니다. 기똥이가 뭐 호부 호용 못해서 왜 가출을 한 다음에 그 무리를 모아가지고 이제 섬 하나를 구입해서 그 섬에다가 남자 여자 500명씩 살게 해서 그 지상 낙원을 만드는 게 홍길동전의 기본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이고 평등 사상을 기본으로 쓰여 있고 다 아시는 춘향과 신청전. 춘향이 신청이는 나중에 춘향이는 뭐 정경궁이라고 신청의 왕비가 되는데 이건 당시 조선시대 사회에서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인데 이 소설에서 이거를 가능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크게 알려줘요. 대표적인 흥부놀부정 같은 것. 이게 이제 한글 소설로 쓰여져서 널리 보급이 되는데 그나마 이제 한글도 어려우면 팔소리로 이걸 만들어서 소리로 구전되게 해서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에 춘향가, 신청가, 적벽가에서 전해지는 판소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일반 서민들의 문화가 크게 발달해서 19세기는 우리나라 서민 문화의 전성기. 그래서 쭉 양반이 지배하는 조선사회가 18, 19세기가 되면 서민들이 지배하는 서민 문화가 크게 발달한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가 그림입니다. 조선시대 그림 얘기만 갖고 몇 시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조선시대 초기의 대표적인 그림이 이제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라는 그림 이제 들어보셨습니다. 몽유도원. 꿈에 무릉도원을 거닌 것을 이제 그 말로 설명해주면 안견이 그거를 두고 그렸다고 하는데 그 몽유도원도의 화풍은 몽유도원도에 등장하는 산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나라 말고 중국산인데 외란불안 이후에 우리나라에 등장했던 회화 중에 왜 산을 중국산을 그리느냐 우리나라 산을 그리자 진경 우리가 눈에 보는 우리나라 산을 그리자 그래서 진경산수화가 등장합니다. 이게 정선이 대표적이고 우리나라 산은 그 화강암이 대부분이어서 풍화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산은 다 몽실몽실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 이름 가운데 악자 들어가는 산이 아주 엄청나게 많은 이유는 봉우리가 바위로 되어있기 때문인데 그 몽실몽실한 우리나라의 바위산을 그리는 진경산수화가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그림이 인왕제색도 그래서 뒤에 보면 이 그림입니다. 인왕산 그림, 정선이 그림, 우리나라의 아주 몽실몽실한 산을 가장 잘 나타낸 대표적인 인왕산. 그때도 바위꾼이네요. 이게 비온 다음 날 그렸답니다. 그래서 바위가 검은색으로 변해서 지금 정동도서관 경기 옛날 경기고등학교 자리에서 본 전경이라고 하는데 정선이 그린 그림이고 이거는 이제 그 유명한 금강산 그림입니다. 금강산 가는 길이 막혀서 답답하게 생겼는데 세계적인 명산이고 12,000봉우리가 다 표시가 되어 있고 바위산과 이 토산, 이 적절히 좋아하는데 이 금강전도의 특징은 이 그림을 정선이 금강산을 3번인가 직접 그 답사를 했다 하는데 이 그림의 이 시각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조견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돼서 정선이 하늘에 올라가서 금강산을 그 위에서 내려다보고 그린 그림이라는 게 이 그림의 아주 가장 훌륭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그림을 그냥 물르보는 게 그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이 금강산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그리면 12,000봉이 다 한 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아주 엄청난 그 아이디어를 가졌더니 진경산수화 포항미술관에 이게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별로 크진 않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금강산 안에 있는 모든 산찰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고 그 구경하는 관람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세계적인 명작으로 알려집니다. 그때는 원근 복이 어떠나요?
원근은 우리나라 19세기에 등장합니다. 이 동양화의 가장 중요한 동양화의 특징 원근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홍도 그림에서 잠깐 설명드립니다. 이 풍속화가로 김홍도와 신윤복인데 김홍도 그림은 많이 보면서 아시죠? 씨름도 원근 없습니다. 색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면이고 또 하나 특징은 원래 그 그림에 등장하는 소재는 자연이나 아니면 사문자, 매나 묵죽 그리거나 아니면 양반들의 초성화 그리거나 조선시대 후기에는 그 그림의 소재가 완전히 바뀌어서 쉽게 볼 수 있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농민, 일반 서민들이 그림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고 하는 점이 김홍도의 가장 위대한 점입니다. 이 장에 가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씨름하는 그림인데 이 김홍도 그림은 설명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구도나 이런 것들이 아주 완벽에 가깝다고 하고 또 하나 김홍도 그림 연구하는 분이 꼭 한 군데씩 허점이 있답니다. 김홍도 그림에 자세히 보면 손 같은 게 왼손 오른손이 바뀌어 있기도 하고 김홍도 그림을 아주 상세히 연구한 분이 말씀이 김홍도 그림의 특징에는 꼭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게 들어가 있는데 이 씨름도에도 있고 이건 이제 서당도입니다. 훈장쌤한테 아이가 야단 맞고 이제 울고 있는 거고 나머지 놈들이 야단 맞은 아이를 쳐다보고 이제 조롱하는 그림인데 이 그림에도 뭔가 이제 허점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지금 생각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이게 김홍도 그림의 특징입니다.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중화, 서당, 씨름, 부녀자들 중에서도 일반 서민들을 그림의 소재로 해서 풍속화가로 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속화가로 김홍도와 쌍벽을 이루는 신윤복이 있습니다. 해원. 신윤복은 똑같은 풍속화를 그려도 양반 사회를 풍자하는 그림을 많이 그려서 신윤복 그림은 월하 정인도라고 하는 그림이 가장 대표적인데 남녀가 담 밑에서 사랑을 나누는 정도로 개방, 보편화가 되어 있다는 그런 그림인데 신윤복 그림에 보면 기생이 많이 등장합니다. 쉽게 볼 수 있는 단오도인데 단오날 계곡에서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는 여자들 그리고 그네를 타고 가는 이 신윤복은 무슨 그림이라고 그러죠? 저하고 같은 시대에 민화가 같이. 네, 민화도 같이 등장합니다. 저런 그림은 무슨 그림이라고 그러고 민화하고 대비해서 이런 그림을 볼 수 있고 이런 그림을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은 계급은 아무래도 양반 계층이고 여유 있는 사람들 있죠. 근데 민화라고 하는 건 일반 완전 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개 그리고 호랑이 그리고 해서 같은 시기지만 이 그림을 향유하고 이 그림을 돈 주고 사는 거는 많은 차이가 있죠. 말씀이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림 잘 그려서 사또까지 했던 사람이 김홍도. 영조 임금이 김홍도를 불러서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린다니까 한번 그려보라고 종이를 주니까 나는 맨정신으로 못 그리고 술을 먹어야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술을 한 자백을 갖다 줬더니 그거를 한 방숨에 마시고 나서 임금 앞에서 그림을 그렸답니다. 김홍도가. 그러니까 너무 그림을 잘 그리니까 왕이 소원이 뭐냐고 그랬더니 벼슬 한번 하는 게 소원이다. 그래서 그걸 사또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김홍도는 그림 한 장 그려서 그걸 사또가 되셨다고. 정선지역으로 사또가 돼서 부임을 했는데 내려간 사또가 정사는 난돌 보고 날마다 술 마시고 날마다 강원도 그림만 그리러 다녀서 6개월 만에 파직했다고 하는 그런 뒷얘기도 있고 이때쯤 되면 화가입니다. 화가는 신분이 가장 낮은 천민이죠. 조선시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활동도 하고 부를 축적하기도 하고 이제 벼슬하기도 하고 예능인이 국가에서 대접받는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 조선시대의 커다란 문화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민화는 고양이나 호랑이나 이런 서민들이 즐겨 좋아하는 그림들, 민화, 꽃 그림 같은 거 아주 소박하게 그려서 화투에 나오는 그림 같은 것들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일반 서민들 사이. 건축도 임진왜란때 다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나무로 된 건 거의 90%가 불에 타는데 그 여행 가시다가 우리나라 큰 사찰 절에 가서 그 안내판 보시면 이 사찰에 대한 설명 나오는 게 거의 90%가 이 사찰은 통일신라 시대 의상대사가 건설했고 의상이 거의 모든 절 만듭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에 보면 임진왜란때 다 불타고 끝부분에 보면 다시 이제 중건했다는 얘기가 꼭 들어가는데 임진왜란 때 구로다라고 하는 일본 그 장수 한 놈은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엄청나게 불교 사찰들이 자기네 비해서 발전한 거를 보고 의도적으로 우리나라 큰 절은 다 불을 태웁니다. 그래서 거의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찰들은 다 이제 불을 탑니다. 외란 이후에 그 불에 탄 사찰을 다시 이제 세워서 김제에 가면 금산사라고 큰 사찰이 있고 불의 화엄사, 보은의 법주산. 요즘 우리가 뭐 가장 가서 잘 모든 우리나라 절들은 거의 다 임진왜란 이후에 새로 지은 것들입니다. 불에 타지 않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돌로 된 축대, 돌로 된 석탑 같은 것들은 이제 다행히 남아있는데 거의 다 불에 타고 또 하나 18세기를 대표하는 조선시대 후기 건축으로 수원성이 있습니다. 수원성 가봐서 아시겠지만 그 정조 임금이 아버지가 있는 그 사도시자 유흥릉을 하도 자주 드나드니까 아예 수도를 옮기자고 그래서 정약용이 수원에다가 수도를 옮기기 위한 화성을 축조하는데 10년 꼭 걸렸답니다. 수원성 축조하는데 저 정도 성을 축조하려면 거의 몇십 년이 걸려야 되는데 당시에 그 정약용의 거준기 도르래를 이용해서 큰 돌 올리는 그 기계를 발명하기도 하고 해서 세계에서 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아름다운 수원성 화성이 축조가 되고 수원성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화성 거의 100% 완벽하게 한 바퀴 돌 수 있게 남아있기도 하고 곳곳에 아주 아름다운 정자도 만들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물론 지정이 되어 있고 세계에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곽입니다. 그 다음에 서예. 서예는 조선시대 양반들의 교양입니다. 모든 양반들은 다 서예를 기본으로 하고 이제 그림, 사분자를 그리고 해서 모든 양반들의 필수 교양으로 서예는 글을 쓰는데 왕이지체, 부양순체, 안진경체 그래서 거의 100% 중국의 서예가들이 쓰는 필법을 그대로 들여다가 똑같이 모사하는 게 우리나라 그 서예의 기본입니다. 한속봉이 썼던 그 해설체 같은 거, 천자문 썼던. 그런데 이 김정희가 등장해서 왜 모든 서예를 중국 사람들을 모방하는데 그쳐야 되냐? 독창적인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아주 독창적인 서예법으로 추사체가 등장합니다. 김정희에 의해서 만들어진 독창적인 이게 대표적인 추사체입니다. 산은 높고 바다는 깊다라고. 추사글씨는 곳곳에 있습니다. 그 유명한 절에 가면 편판 많이 쓰였고요. 봉원사 영동에 봉원사에 가면 추사가 70자가 넘어서 마지막으로 쓴 그 판전이라고 하는 형판도 있고 이건 독창적으로 추사가 보완한 추사체라고 하는 필법입니다. 추사체라고 그러면 어떤 단일한 서체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안 가서 제주도에 가서도 쓰고 하여튼 뭐 편안한 관측정할 때 쓰고 해서 자기 그 처한 그 시기마다 필법이 약간씩 다르긴 한데 대표적인 추사체의 그 원형이 이런 글씨체를 씁니다. 그리고 추사는 혹시 보면 힘이 있어요. 힘. 네, 그 칠순이 너무 노인네가 쓴 글 답지 않게 아주 글씨가 힘이 있습니다. 세한도라고 하는 추상화들의 유명한 요새 많이 좀 알려지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공일입니다. 도자기 얘기도 따로 한 시간 해드려야 되는데 고려시대 청자, 조선시대 백자. 고려시대에는 상감청자라고 해서 독특한 상감 기법이 들어간 청자를 생산해서 주로 귀족들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고려시대 청자가 있고 조선시대가 되면 일반 서민들이 실용적으로 널리 쓸 수 있는 하얀 뽀얀 바탕에 푸른색으로 그림을 그려내는 청아백자가 조선을 대표하는 공예품으로 우리나라 이 도자기도 그 고려시대 상감청자 그러면 색깔 비색이라고 해서 아주 신비스러운 중국이나 일본도 그 따라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그 조선시대 고려시대 청자 색깔을 자랑하고 조선시대 백자는
달 항아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주 푸근한 쳐다만 보고 있어도 아주 마음이 넉넉해지는 달 항아리를 비롯해서 청아백자가 많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자기는 거의 일제시대 일본 놈들이 다 훔쳐가고 가져가고 돈 주고 사가고 해서 나중에 많이 뺏어오긴 했지만 우리나라 도자기는 일본에 더 많이 있고, 뉴질랜드에 제가 잠깐 예전에 가서 뉴질랜드에도 갔더니 우리나라도 청아백자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일본 도자기로 전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막 그 사무실 찾아가가지고 일본 게 아니라 우리나라 거라고 소리를 들고 온 적이 있는데, 일본이 이거를 가져다가 자기네 도자기로 전 세계로 많이 유포를 시켜서 일본 도자기를 많이 알려드립니다. 대충 다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정치입니다. 경제나 사회나 문화는 엄청나게 발전하고 근대화가 되는데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 정치는 외란 포란 이후에 더욱 분단 정치가 격화가 됩니다. 동인은 남인 북인으로 갈라지고 서인은 노론 소론으로 갈라져서 아주 피치게 목숨 걸고 싸웁니다. 지금 시간이 좀 있으면 우리나라 이 각 왕들의 분담을 약간 설명을 해드리면 좋은데 20분 남았습니다. 영조와 정조는 우리나라 르네상스를 일으킨 대표적인 훌륭한 성군이고, 이 당시 조선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분단 정치를 끝내는 것이어야 된다고 해서 이 탕평책을 실시합니다. 영조와 정조. 영조 때가 가장 우리나라 분단 정치가 격화됐던 시대가 영조 때입니다. 특히 노론. 분단 정치 격화로 이 영조가 당신의 아들 사도세자를 이제 결국 죽음에 모르게 하는데, 그 사도세자가 죽음을 맞이한 것도 결국 분단 정치에 희생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정조는 아버지가 그렇게 희생이 됐기 때문에 스스로 이 당파 싸움을 끝내려고 아주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정조는 그야말로 당파에 속한 전혀 구애받지 않고 골고루 인재를 두명해서 정조가 훌륭한 정치를 펴셨는데 의문의 죽음을 당하십니다. 왜 돌아가셨는지 지금도 알려져 있지 않고, 그래서 정조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뜻을 펼치지를 못해서 우리나라 18세기의 모든 개혁은 일단 스톱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집권을 하고 있는 그 권력자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가 가장 국가에 중요한데, 정조 임금이 일찍 독살당하는 바람에 조선의 모든 개혁은 스톱이 되고, 정조 다음에 13살짜리 순종, 그 다음에 8살짜리 헌종, 그 다음에 강화도에서 신나게 뛰어다니는 철종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약 60년간 조선은 완전히 왕을 호수아리고 실질적으로 왕비 세력, 순조 때 왕비였던 안동김씨 세력, 김조순이라고 하는 사람, 헌종 때는 조만영이라고 하는 풍양규씨, 철종 때 다시 안동김씨가 등장해서 60년 동안 조선의 정치는 왕이 아닌 안동김씨와 풍양조씨와 안동김씨가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극도로 이제 정치 기강이 문란해서 나라 발전, 국민 생활 전혀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자기네 집안, 가문의 부귀영화만을 일삼아서 극도로 곤란하게 됩니다. 삼점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세금입니다. 전정, 금정, 항목. 국가가 받아들이는 세 가지 세금이 극도로 문란해져서 농민들의 생활을 아주 극도로 궁핍하게 합니다. 전세, 아까 영정법 문란해지고, 균역법 문란해지고, 대동법. 세금을 쌀로 걷게 했으면 쌀로 다 거두면 되는데, 당시에 안동김씨 세력하에서, 세도정치하에서 쌀로만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별공이라고 해서 특별한 물건이 나오면 다시 그거를 이제 세금으로 걷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리산에서 몇백 년 묵은 산삼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산삼을 캔 그 신발이가 그 산삼을 원님에게 갖다 주면 원님은 그 산삼을 서울에 보내고, 서울에 그 산삼을 왕에게 가고, 왕이 그 산삼 드셔보시고 다음에 물어봅니다. 이조판사한테 지난번 산삼 가져온 거 아주 좋던데 또 없냐고. 이조판사는 또 내려갑니다. 명령으로. 그러면 지리산 근처의 모든 신만리들은 왕이 필요한 산삼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산을 뒤져야 되니까, 만약에 이걸 안 하면 엄청나게 그래도 치도곤을 당하게 되니까 특별한 물건을 계속 물건으로 나는 세금은 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우리나라 또 명절 때 한강가가 생신 때가 되면 또 물건 올리라고 해서 현물이 징수가 돼서 조세제도 자체가 아주 극도로 문란해서 농민들의 생활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 결국 참다 못한 농민들이 이렇게
밀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811년에 홍경대가 반란을 일으켜서 시작이 됐고 이게 이제 차츰차츰 확대가 되면서 1862년에 진주 밀란이라고 하는 최대 밀란이 전개가 됩니다. 그 폭정, 고을 수령들이 너무나 무리하게 세금을 걷는 거에 참다 못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전국에서 반란이 전개가 되고 결국 이 밀란은 말씀드린 동학 농민운동으로 전개가 되고 심지어 그 고을 수령들이 자기네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상납을 해야 되니까 상납하는 물건을 농민들을 쥐어짜야 되는 건 기정사실이고 그래서 그 고부의 군수였던 조병갑이라고 하는 그 폭도가 그 악질 사또가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 비석을 세우겠다고 농민들에게 무리하게 세금을 걷는 바람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안구의 세금 때문에 힘든데 돌아가신 사또 아버지 비석까지 세우는 걸 우리가 걷어야 되겠냐고 해서 이제 그 반란이 나서 동학농민으로 전개가 되고 동학농민운동이 전개가 되면 당시에 이제 풍선대원군 그리고 민비가 집권을 하게 되고 엄청난 반란을 진압할 능력이 없으니까 일본의 청나라에 구원을 요청하게 되고 일본과 청나라가 두려워서 청일전쟁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 이제 외세에 침략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나라 엄청난 그 시련을 겪게 됩니다. 아무튼 저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